자, 혹시 여러분들 69회 풀이를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놓치신 건 없으실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70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69회에 출제했던 문제하고 이게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조금씩 난이도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쉽게 나오는 회차가 있고 약간 또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개 더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1번 이론 문제 1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1번 손익계산서는 경영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맞았어요. 경영 성과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요. 성적표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적표예요. 2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우리가 순매출액을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순매출액이라는 것은 뭐냐? 총 매출액에서 할인해주고 반품받고 애누리 해주고 이런 거 다 빼야 돼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매출 원가의 산출 과정을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매출 원가가 표시가 되기나 합니까? 예. 매출 원가 표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산출 과정은 더욱이 안 나타나죠. 그게 보이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 네, 그러니까 3번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매출원가의 산출 과정은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그 매출원가 밑에 보면은 기초상품 재고액, 당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또는 타계정 대체 거래가 있으면 타계정 대체 이런 걸 표시해 가지고 매출원가가 어떻게 산출됐는가를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그럼 4번은 뭔가 맞았는지 볼까요? 포괄손익. 예, 여러분 포괄손익은 말이죠.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의 분류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이라든가 재평가 잉여금이라든가 이 두 개는 좀 개념 과목을 기억하시라고 제가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게 포괄손익입니다. 결국에는 손익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은 손익인데 단기에는 손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을. 자, 4번 설명. 포괄손익은 일정 기간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좀 설명이 아직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포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 항목이다. 예, 4번 맞습니다. 네, 3번이 틀렸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매출원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현재 금액만 표시해요. 현재 금액.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현재의 작성일 현재의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적표는 아닙니다. 성적표는 손익계산서가 성적표예요. 다음에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한 사람은 이랬어요. 자, 이게 만화로 꼭 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람. 재무제표에는 기업명, 보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 통화 및 금액 단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맨 윗줄에 기업명 왼쪽에 딱 나오고 보고기간 가운데 써 있어요. 손익계산서는 보고기간이고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의 종료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원 이런 거 표시되어 있어요. 그게 보고통화죠. 보고통화. 이런 것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써라.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수가 틀렸습니다. 예, 잘못 설명했어요. 자, 우리가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은요. 자본에만 있어요. 자본에 서로 상대 개념 과목이 몇 개가 있었죠. 자본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주식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할 때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이러한 개념 과목은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각각 잔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본의 그 일부 개정 과목을 제외한 자산 부채는요. 원칙이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산의 외상매출금과 부채의 외상매입금을 서로 퉁쳐가지고 표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 철수는 거꾸로 말했어요. 원칙은 상계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는데 거꾸로 말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으로 총액 표시하고 예외적으로 상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답은 철수가 답이 됩니다. 자, 나머지 두 사람은 맞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을 1,000원이나 100만 원 단위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사람.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면은 두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기, 단기. 예. 자, 3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추가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가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던 손익계산서 구조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손익계산서 구조 알면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영업이익은 여러분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까지 뺀 것이 영업이익인 겁니다. 근데 매출 원가는 여기 확정 지어놨어요. 500만.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여기 200만 원으로 결정 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 관리비만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추가 자료에 박스 안에 지금 판매 관리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이 전부 다 판매 관리비는 아니므로 이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이 더해야 돼요. 자, 급여 해당됩니다. 접대비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 해당됩니다. 수도관결비 해당됩니다. 광고 선전비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기부금은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5,000원만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해요. 이거 더하면 얼마나 오나요? 9만 원, 61만 5천 원 나오나요 혹시? 예, 제가 암산을 빨리 하는군. 61만 5천 원을 또 빼줍니다. 자,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뭐예요? 매출 총이익은 아까 이미 나왔어요. 매출 총이익 200만 원. 700에서 500 빼면 매출 총이익이. 자, 61만 5천 원 빼면 130
음. 130 얼마 나오겠죠? 예.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네. 2번에 있습니다. 138만 5천 원. 네. 138만 5천 원. 영업이익이. 자, 손익계산서 구조. 예. 알면은요. 이런 문제는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을 볼까요? 다음 중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라.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에서 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평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선입선출법이라고 그랬죠. 이익이 가장 많이 나려면 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 질문이 지금 그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한 게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온다. 물량이 똑같은데 매출 원가가 작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매출 원가에 반영된 단가가 낮은 단가가 적용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선입. 미리 입고된 것을 매출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매입한 것이 단가가 높아요. 후입 선출은 최근에 매입한 것을 판매한 걸로 정리하는 게 후입 선출이에요. 그 단가 높은 것을 판매한 걸로 원가에 반영하므로 후입 선출은 매출 원가가 높게 표시되고 선입 선출은 과거의 것을 원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원가가 단가가 낮아요. 그래서 매출효과가 낮게 표시됩니다. 네, 답은 1번이다. 1번. 1번.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다음 중 당기순이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질문해도 선입선출. 질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4번처럼. 매출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이렇게 질문해도 선입선출. 또 질문 방법을 이익적으로 질문을 해. 다음 중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 안 해도 돼요.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이익이나 뭘 찝어서 이 얘기 하더라도 아무튼 다 통합해서 이익이 가장 높게 나오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했을 때도 선입선출.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항공의 연구개발 관련 자료이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은 네. 자, 우리가 회사에 가면 연구개발 부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뭐 연구소를 두기도 하고 연구소는 없더라도 회사 내 연구개발팀 거기에서 늘상 하는 일이 뭐냐. 우리 회사가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이 더 많겠죠. 판매업보다는. 어쨌든 판매업이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합니다. 또는 제조업이면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합니다. 품질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더 경쟁력 있는 품질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늘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용이에요. 연구 개발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다 비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딱 늘 하다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경영진의 결제를 받아가지고 이건 신기술입니다. 이거 신기술을 개발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은 이 정도로 예상되고
그 신기술이 또 신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개발 또는 신기술의 어떤 창조를 위한 개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 그거는 자산이에요. 그게 뭐예요?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 예.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은 다 비용입니다. 일상적인 거, 늘 우리가 매일 출근해서 연구팀에서 하는 일, 그것과 관련된 비용은 다 비용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신제품 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설계, 또 시제품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은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뭐 간단할 거예요.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 요거 연구 단계. 예. 연구는 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에요. 다음, 제품 개발 단계. 개발 단계. 이때부터 개발비예요. 지출한 금액은 30만 원이다. 이 중에서 10만 원은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자산으로 인식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답은 60만 원. 자,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지출했다 하더라도요. 자산 인식 요건을 갖추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지출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증빙이 돼야 돼요. 이 10만 원이 말이죠. 지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영수증 같은 거, 세금기단서 같은 거 이런 게 발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이번에 개발 단계에서 지출은 했지만 이거는 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만한 지출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연구 단계의 비용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거는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때는 자산으로 인식하기 곤란하다. 그건 비용 처리하면 돼요. 무슨 비용이요? 판매 관리비의 연구 개발비. 여러분, 연구 개발비와 개발비는 개정 과목이 달라요. 연구 개발비는 판매 관리비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고, 그냥 개발비라고 표시하면은 무형자산. 네. 무형자산, 비유동자산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60만 원이 비용입니다. 그러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얼마일까요? 20만 원입니다. 다음에 6번 보시겠어요? 다음 설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계 문제가 되겠네요. 업무용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내용 연수가 5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여러분이 한 것 같은데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에 자산 처리해야 돼요. 건물로 해야 되겠죠. 답은 1번 건물이다. 다음에 7번을 보시면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소모품 관련 자료입니다.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소모품 정리 결산. 소모품 정리 결산은요. 차변 대변이 개정 과목이 소모품비 소모품이에요. 근데 차변에 소모품비가 오고 대변에 소모품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차변에 소모품이 오고 대변에 소모품비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느냐, 자산 처리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재고를 자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차변의 소모품 분계가 될 것이고,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사용한 것을 비용 잡아야 되니까 차변에 소모품비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설명 보요.
4월 1일 날 소모품 1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구입한 소모품은 전액 비용 처리했다 그랬네요. 아, 비용 처리했으면 남은 재고는 자산 잡아야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일단 답이 돼요. 차변의 소모품. 3, 4번은 여기서 일단 탈락. 예. 자, 왜 그러냐? 구입했을 때 비용 잡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입한 것을 우리가 소모품을 결산 때 정리하는 이유는 구입한 것을 기말에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결산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창고에 지금 안 쓴 게 남아 있을 거다 이거예요.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건 자산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이 와야죠. 근데 3, 4번은 지금 소모품이 대변에 갔죠. 그러니까 일단 예, 소모품의 그 개념 과목 차대변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3, 4번은 탈락. 그다음에 25년 12월 31일 소모품 미사용액은 20만 원이다. 이게 재고예요. 그럼 20만 원을 자산 잡는 걸 잡아야 돼요. 답은 1번이구나. 미사용액 자산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문제죠. 이거는 사실은 결산 문제를 꼭 결산 수행에다가 실무 수행에다가 결산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이론에다가 결산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론에다. 그래서 결산 문제가 이론에 하나 소모품 정리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게 실무 수행으로 나와도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8번부터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과세기간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와 2기가 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 2기 구분이 없다. 뭐 등. 자, 1번. 법인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의 제1기 애정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 애정이 또 있죠. 예, 1번 맞았죠. 2번.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그래야 되겠죠. 신규 사업자는 우리가 과세기간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과세기간을 따져야죠. 맞았고요. 3번 폐업한 자.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맞습니다. 폐업한 자는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예. 내가 5월 달에 5월 13일 날 폐업했어요. 아, 나는 일반 과세자니까 일반 과세자의 이익이 확정은 6월 말이니까 6월 말이 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7월 25일 날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면 그때 가산세 내야 돼요. 폐업한 자는 폐업한 날이 과세기간 종료된 거예요. 폐업한 날로. 그러니까 신고를 언제 해야 돼요? 5월 13일 날 폐업했다. 6월 달에 신고해야 돼요. 6월 25일 날 부가세를 내야 가산세 없이 부가세가 납부가 된다. 자, 그래서 3번은 뭐예요?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다. 3번 맞았다 이거죠. 폐업일까지예요. 그다음에 4번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거 잘못됐죠. 여러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라고 알고 계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예, 공급 시기에 좀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보통의 것은 뭐예요? 재화를 인도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보죠. 예, 용역은요. 용역은 용역을 제공을 완료한 날. 예, 제공한 날이 공급 시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특별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판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재화를 인도한 날이죠. 틀렸습니다.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가공이라는 것도 재화를 인도해야 공급이에요. 가공이 완료된 때. 아닙니다. 가공이 완료됐다는 것은 작업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작업을 완료했다고 해서 공급이 아니에요. 완료해가지고 위탁자에게 인도해야죠. 인도. 2번도 틀렸고요. 3번 장기 할부. 장기 할부가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건 인도 시점이 아니라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 3번 장기 할부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뭐 장기 할부가 용역이 아니라 재화도 똑같아요. 장기 할부 방식의 용역이든 재화이든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맞은 거 3번이 맞았어요. 답이 3번이에요. 4번은 틀렸겠죠. 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틀린 거예요. 자,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재화죠. 용역은 아니고. 이제 공급 단위 구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69회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도시가스 청구서 보셨죠? 예, 도시가스 청구서는 매월 청구서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시가스가 계속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 4월에도 공급했었고 이번 5월에도 공급하고 앞으로 6월, 7월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끊어주세요 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스를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공급 시기를 공급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집 이사 갈 때 공급이 완료되겠네요. 예, 그런 셈이죠. 내가 이제 가스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집에서 25년간 살았는데 25년간 가스비 정산합시다. 네, 공급이 완료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 하느냐? 검침원들이 매달 검침을 해가지고 이 집 가스 얼마 썼어요? 이 집 가스 얼마 썼어요? 다 검침해서 그걸 청구하게 되죠. 그 청구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5월 달 그 청구는 5월 그 청구한 날 작성일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이에요. 이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다는 게 우리가 지금 건물이나 이런 거 사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정이나 똑같아요. 전기, 그 다음에 도시가스, 또 뭐 한 가지 또 있는데. 예. 계속 공급받는 거. 예, 그런 것을 봐.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요. 다음은 과세사업자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1기 과세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예. 여러분 과세표준은 뭐를 말하죠? 공급가액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가액. 세금 뺀 공급가액. 그게 과세표준이에요. 만약에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세금 포함해서. 예. 과세표준은 공급 가액만을 물어본 거예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 오케이. 있지 않은 금액이면 공급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 네, 그러면 한번 공급가액만 더해보면 되겠죠.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대가의 일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것은 무조건 과세 표준이다.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네, 이자도 우리가 공급 가액으로 표시하거든요. 이자라고 따로 표시하지 않고 우리가 현금 판매로는 100만 원인데 장기 할부로 하니까 10만 원 더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급가액 110만 원에 부가세 11만 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되죠.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것은 다 과세 표준. 예, 공과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자, 공급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급가액이 아니죠. 따라서 과세 표준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것만 빼고 나머지 세 개는 다 과세 표준이군요. 다 더하시면은 이 얼마? 660, 1160인가요? 아, 1100, 아니, 있어봐. 얼마 나오나요? 760에다가 800, 710, 1210? 예, 1210 나오죠? 예, 답이 3번에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70회 이론이 69회 이론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쉬운 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에 좀 충실했던 분은 우리가 여기 10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예, 공부는 했으나 아직 조금 뭐좀 부족한 분들은 7개까지는 맞출 수 있어요. 7개. 예. 지금 7개 정도 맞출 수 있다 내 실력으로 공부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합격할 확률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더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간 더 숙성이 되면요. 지금 7개 맞을 수 있는 실력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돼요. 놀고 있지 않는 한, 한 달간. 네. 자, 근데 지금 공부가 좀 부족한 분은 5개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예, 절반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희망이 없느냐? 있습니다.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 한 달간 여러분이 문제, 답안지 보면서 해설 보면서 공부 문제를 계속 푼다면 지금 3개, 4개 맞추신 분이 금방 한 달 만에 7, 8개를 맞출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때 조금씩 놓쳤던 거 감은 잡고 있었는데 좀 놓쳤어요. 많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놓친 거 이걸 이제 쓸어 담으면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에 아 이거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했구나.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쓸어 담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뭐 개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막 뭐 여러 가지를 배운 게 배웠어요. 막 그냥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따리 싸셔야 돼, 이제 내 것으로. 예.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자산은 이게 자산이야. 이건 부채고. 이건 자본이야.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또 비용과 수익에서도 이것이 판매 관리비고 이것이 영업의 비용이다. 이걸 이제 이렇게 보따리를 잘 싸놓으셔야 돼요. 다음 이제 실무 수행으로 가보겠습니다. 독도우산으로 문제를 냈네요. 70회는 독도우산이라는 회사로 문제를 냈는데 우산을 도소매하는 법인. FAT 1급은 무조건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문제를 냅니다. 예. 그게 종목이 우산이든지 음료수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도소매하는 법인. 우산입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2개 나왔겠죠. 1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사업장을 이전하여 서대문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이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상호가 독도우산 우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처 등록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 회사 등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도 바뀌었네요. 두 가지를 고치시오. 자, 여러분 이제 회사 바꾸는 방법은요. 예, 시험 보는 날은 회사 바꾸는 일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연습할 때는 회사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제목 표시를 클릭하셔 가지고 제목 표시를 클릭해서 여기 회사 코드를 3270번 독도우산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고 예 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뀝니다. 응?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기다렸어. 좀 기다려.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네, 뭐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말씀하시면 네,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네, 네. 사업자 등록증의 재발급 사유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출제한 것처럼 회사가 이전을 했다. 주소가 바뀐 거죠. 주소 바뀌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건에 해당이 돼요. 발급 받아야 되고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담당자 이메일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될까요? 그것도 안 합니다. 예.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다 있어요. 대표자가 바뀌었다. 또는 상호가 바뀌었다. 또는 주소가 바뀌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업태나 종목이 변화가 있다. 이때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지난 5월 7일 날 이렇게 발급받았잖아요. 5월 7일 날 관련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학원을 상아탑 학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컴퓨터 안 쓰시면 돼요. 상아탑 학원. 예, 네이버에서도 상아탑 학원 검색하시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고용24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고용24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세일센터 사업으로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데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고용 24의 내일 배움 카드의 그 제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 할 때 우리 학원 강좌를 고용 24에서 검색한다 그러면 상하탑 컴퓨터 학원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상하탑 학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다 바꿔놨어요.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상호 하나 바꾸니까요. 이게 바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네. 곧 간판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예, 간판도 바꿔야 돼요. 할 일이 참 많더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어디로 가서 바꿔야 돼요? 회사 등록에 가서 바꿔야 된다. 자, 회사 등록하셔가지고 주소를 바꿔주시는데 예, 거기에 있는 서대문구 충정로 7길 7길 12 그럼 우편번호 같은 거니까 우편번호까지는 고치지 마시고 여기다 직접 타자를 새로 하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 더블 클릭해서 집어넣어서 7길까지는 살리고 뒤에 번지수만 바뀐 거예요. 7길에 12 충정로 2가가 됐네요. 충정로 2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메일 주소는 여기 추가 사항에서 바꿔주면 돼요. 추가 사항에 가셔가지고 이게 담당자 메일 주소 여기다가 KOREA 뒤에가 한 메일이 아니라 빌 36524로 이걸 고쳐주면 돼요. 음. 자, 이런 문제에서는요, 수행과제에서 고치라는 수정사항 딱 집어준 거 있잖아요.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그것만 고치면 됩니다.
근데 메일 주소 입력하고 이렇게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안 고쳐져요. 엔터. 예. 항상 어느 셀의 자료를 고쳤잖아요. 엔터로 마무리를 꼭 해야 그것이 저장이 됩니다. 예. 아까 저처럼 입력하고 나서 커서가 지금 아직 엔터가 안 된 상태예요. 안에서 깜박깜박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하기 이전의 이메일 주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저전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셀의 데이터를 고쳤으면은 엔터가 저장이다. 다음 문제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주임종 단기 채권 명세가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시면 회사는 직원 대출금에 대한 주임종 단기 채권을 종업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이 지금 이게 직원들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넣어줘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전체 메뉴 기초정보관리의 맨 끝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거기다 가셔서 주임종 단기 채권 여기를 마우스로 꼭 클릭해 줘야 돼. 예. 여기를 꼭 클릭해 주고 여기다 입력해야지. 현금에다가 클릭해 놓고 여기다 입력하면 현금의 거래처를 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저 초기 2월 한다. 그러면 그 계정 과목을 클릭해 주고 오른쪽에 코드를 넣어 줍니다. 1, 2, 3 엔터. 그러면 김완선 700만 원. 가수 이름이네요. 그 다음에 2, 3, 4 엔터. 이효리 300만 원. 엔터. 7001 엔터. 엄정화 200만 원. 엔터. 그러면 밑에 합계가 1200이 나오면서 차액이 0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실수로 커서를 현금란에다 놓고 이렇게 입력을 했다면 분명히 차액이 0이 안 나오고 무슨 다른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월 하고 나서 검증하는 방법은 차액이 0이 나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 차액이 0 안 나왔으면 엉뚱한 데다 내가 입력했거나 즉 주임종 단기 채권인데 현금란에다 입력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금액을 내가 오타를 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은 밑에 차액이 0 떨어졌는가 확인하는 것이 검증하는 거다. 자, 이제 거래처 기초정보 관리 문제 두 문제 다 해결했고 다음 거래자료 입력 문제. 예. 거래자료 입력 문제가 매번 5문제씩 나와요. 자, 첫 번째 문제 3만 원 초과 거래. 예, 3만 원 초과 거래 참 자주 나와요. 앞에 69회에서도 이 3만 원 초과 거래 나왔잖아요. 그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 하라는 뜻이에요. 예, 지시가 나와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전표 쓰시면 되고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답니다. 자,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수익적 지출. 자, 우리가 컴퓨터라는 건 비품입니다. 회사의 비품을 수리하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때는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예, 수선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수리했는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죠? 계정 과목을? 예, 비품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금전표로 수선비로 입력하십니다.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3월 3일이다. 출금 그분에다 1번 하시고 수선비인데 이것을 500번대에서 엔터 치면 안 되고 4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수선 820번에서 엔터 치고 엔터 쭉 가가지고 80 플러스 8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하나 더 있죠. 전체 메뉴에 가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번에는 네 번째 줄에다 입력합니다. 2025 0304
상호는 주식회사. 금과 서비스. 이현지. 서울급해시 강남구. 계약자번호. 거래금액 8만 원.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계정코드, 수선비. 820번이었죠. 저교에다가는 컴퓨터 수리. 이렇게 하시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도 완성하라고 그랬잖아요. 1번에 가가지고 완성할 일은 여기다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명세서 이 불러오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예,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4건으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만큼은 정확히 입력해야지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만 만약에 찾아보세요, 그러면. 저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 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나중에 평가 문제 질문하는 걸 보면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 뭐뭐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해요. 뭐뭐가 얼마냐. 뭐 금화 서비스의 대표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한다든가 금화 서비스의 주소는 강남구냐 강서구냐 뭐 이런 걸 묻는다든가 그런 질문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예. 명수증 수취 명세서의 몇 번 항목의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이 뭐예요? 이 금액 그래. 이게 틀리면 8만 원인데 내가 실수로 80만 원이라고 만약에 입력을 했다. 그럼 그 금액 틀리는 거예요. 반대로 8천 원이라고 입력했다. 그거 틀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채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금액이에요. 금액에서는 오타가 없도록 금액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1번에 가서 명세서 이 불러오기 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걸 받으면서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나오자는 말이에요. 예, 예 눌러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아마 뭔가를 질문할 것 같아요. 이거에 관해서. 다음은, 음, 받으면서 저장하시는 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문제 보시면 기타 일반 거래 보통예금 찾으신 금액이니까 보나마나 대변이 갈 것이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 주식회사 무지개 우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금 하면 선자로 시작되는 개념 과목이고 지급했으니까 급으로 연결해야죠. 예.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라는 자료 설명이 나왔으면 선급금. 이 계약금 개념 과목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막 자꾸 말씀드려요. 선수금을 선급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또 선급금은 선수금하고 막 헷갈려 하는 곤란합니다. 자, 계약금 선자 돌림이에요.
그런데 지급했다. 그러면 선급금. 자, 보통예금은 이미 대변에 자리 잡았죠. 선급금은 차변이죠.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3월 7일 통장 거래 내역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 3월 7일 차변의 선급금 131번이고 이건 코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됩니다. 구직의 우산 300만 원. 대변 103번. 이것도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300만 원. 이렇게 꼭 넣어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 2개가 다 필요한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접어둘까요, 여러분? 365페이지. 예, 접어두시고요. 여기 70회의 3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